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마저 아우라 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스카이 컨벤션 홀의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에서는 그 빛을 잃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셀러브리티들, 그리고 날카로운 눈으로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이 한데 뒤섞여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를 이루고 있었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는 아우라 그룹의 최연소 CEO 강지훈이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수트핏은 그에게 얼음 왕자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그는 사람들의 아첨과 찬사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성체에 고고하게 앉아있는 군주와 같았다. 이곳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해야 했던 싱글맘 이서연. 그녀는 오늘 이 파티의 정식 초대 손님이 아니었다. 업계 인맥을 쌓기 위해 겨우 얻어낸 비정규직 스태프 자격으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샴페인 잔을 채우고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녀의 신경은 온통 파티장 한쪽에 마련된 임시 스태프 휴게실에 있는 아들 하준에게 쏠려 있었다.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봐주기로 한 이모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녀는 이 절호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어 위험을 감수하고 하준을 몰래 데리고 와야만 했다. 서연은 잠시 손님들의 눈을 피해 휴게실로 향했다. 색칠놀이 책에 코를 박고 있던 4살배기 하준이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엄마, 언제 끝나? 하준이 배고파.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몰래 챙겨온 작은 빵을 꺼내 하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여기 얌전히 있어야 해, 알았지? 엄마 금방 다시 올게. 그녀는 아들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오늘 밤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온 서연은 긴장감 속에서 주변을 살폈다. 아우라 그룹의 디자인 총괄이사인 한상진 이사가 눈에 들어왔다. 업계에서 실력만 있다면 배경을 보지 않고 기용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몇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작은 태블릿 PC에 담아왔다. 심호흡을 한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한 이색에 다가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 파티장의 모든 조명이 중앙 무대로 쏟아지고 사회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아우라 그룹의 심장,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 강지훈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강지훈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오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마치 조각상이 살아 움직이는 듯 비현실적인 외모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그의 간결하고 힘있는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서연 역시 잠시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든 것을 손에 쥔 채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 씁쓸한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연설이 끝나고 강지훈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서연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강지훈에게 집중하는 동안 한 이색에 접근하는 것이 더 수월할 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한 이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잠시 휴게실을 지키던 동료 스태프가 급히 다가와 속삭였다. 서연 씨, 죄송해요. 제가 잠시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 말은 서연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하준아! 서연의 입에서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처지나 파티의 격식 따위는 생각할 수 없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를 미친 듯이 헤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세상은 오직 하준, 단 한 사람뿐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넓고 복잡한 곳에서 어린 하준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혹시라도 나쁜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건 아닐까?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편 강지훈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무의미한 아첨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조금의 온기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지긋지긋했다. 가면을 쓴 사람들,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눈빛들. 그가 잠시 몸을 돌려 한적한 곳으로 피하려던 순간이었다. 무언가 작고 부드러운 것이 그의 다리에 와서 쿵 하고 부딪혔다. 고개를 숙인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작은 남자아이였다. 울음이 그렁그렁한 큰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이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다. 그리고는 파티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맑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아빠. 그 한마디에 강지훈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이 그대로 멈춰버렸다. 수군거리던 소음도 아첨하던 목소리도 흐르던 음악도 모두 사라졌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단어가 생면부지의 작은 아이의 입에서 나와 자신의 심장을 향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정적을 깬 것은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였다.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엄청난 특종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얼음 왕자 강지훈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었다는 것만큼 자극적인 스캔들은 없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모두 강지훈과 그의 다리에 매달린 아이에게로 집중되었다. 강지훈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당황, 불쾌, 그리고 아주 미세한 혼란. 그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준아. 그때 인파를 뚫고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달려왔다.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들에게 달려와 아이를 강지훈의 다리에서 떼어내려 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사과했다. 차마 강지훈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하준은 엄마의 손길을 뿌리치며 더 세게 강지훈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싫어, 아빠야. 우리 아빠 맞단 말이야. 아이의 외침은 쐐기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대체 왜 하준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일까? 서연은 필사적으로 아이를 달래며 떼어내려 했지만 아이는 완강하게 버텼다.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순간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머리 위에서 울렸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고개를 들자 서연은 처음으로 강지훈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 속에는 분노와 경멸, 그리고 날카로운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그녀를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으로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결국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하준을 강제로 떼어냈다. 아이는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고 그 모습은 서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서연은 울며 매달리는 하준을 끌어안고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파티장 밖으로 쫓겨나듯 빠져나왔다.
등 뒤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어렵게 얻은 스태프 자리도, 업계에 발을 들여놓으려던 희망도, 그리고 어쩌면 평범한 일상마저도.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아들을 부둥켜 안은 채 서연은 자신의 운명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의 남자 강지훈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는 전날 밤의 화려함 대신 냉혹한 현실의 공기가 가득했다. 이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품에 안겨 색색 잠든 아들 하준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지옥과 천국을 수십 번 오갔다. 텔레비전을 켜자마자 어젯밤의 악몽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 강지훈 대표 숨겨진 아들 의혹, 세기의 스캔들, 아이 엄마는 누구인가. 그녀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날 입었던 옷과 실루엣만으로도 자신임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폭주했다. 엎친 대덮친 격으로 아침 일찍 어젯밤 행사를 주관했던 인력업체에서 해고 통보 전화가 왔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우라 그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심기를 건드린 정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의 얼굴에 먹칠을 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창밖으로 카메라를 든 기자 몇 명이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이 작은 집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하준을 품에 더 꽉 끌어안았다. 어떻게든 아들을 지켜야 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으로부터.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강지훈은 빙하처럼 차가운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유능한 비서실장인 김민준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밤사이 폭등한 아우라 그룹 관련 검색어와 주식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떠 있었다. 특히 문제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프랑스 명품 브랜드 르벨과의 인수 합병 건이었다. 보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르벨의 오너 일가가 이번 스캔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불보듯 뻔했다. 수년간 공들여온 일이 한낱 가십 때문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그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뭡니까?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김 실장이 즉시 조사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이서연, 28살. 유명 디자인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경력이 있지만 현재는 무직. 4살배기 아들 이로운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 재산도 배경도 없는 그야말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자였다. 어젯밤 행사에는 비정규직 스태프로 참여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기록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사망? 기가 막히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게 분명해. 어디서 돈 냄새를 맡고 아들까지 앞세워서 쇼를 벌인 거겠지. 대표님, 지금은 그 여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보다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김 실장이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엔 어젯밤 사진의 파급력이 너무 큽니다. 대중은 이미 대표님께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스토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른 뒤 극단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스캔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문이 아니라 숨겨왔던 러브스토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서연 씨를 대표님의 오랜 연인으로 대중에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강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김 실장, 지금 제정신인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분이 오랜 기간 비밀리에 사랑을 키워왔고 아이까지 있지만 대표님의 지위와 여러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겨왔다는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약혼을 발표하고 결혼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김 실장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스캔들은 재벌가의 비정한 스캔들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애틋한 수뇌부로 바뀔 겁니다. 르벨 측에도 훨씬 설득력 있게 작용할 거고요. 강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역겨웠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이 방법 외에는 이 진흙탕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명령했다. 그 여자에게 가서 제안해.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으로 그날 오후 서연의 좁은 반지하방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명품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김민준 실장이었다. 그는 주변 환경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표정으로 서연의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 씨. 아우라그룹 비서실장 김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용건이시죠? 돈이라도 주면서 입을 막으려는 건가요? 그녀의 가시 돋친 말에 김 실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제안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비밀 유지 및 관계 설정 계약서라는 해괴한 이름의 문서였다. 계약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강지훈 대표의 약혼녀 행세를 할 것, 언론과 대중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할 것, 아들 하준은 강지훈의 친아들로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 그 대가로 계약금 5억 5억 원, 강남 최고급 아파트 제공, 매달 생활비 2천만 원 지원 지급, 그리고 계약 종료 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서류를 읽는 내내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그녀의 인생과 아들의 존재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미쳤군요. 서연이 차갑게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당신들 눈에는 내가, 내 아들이 돈 몇 푼에 영혼이라도 팔 사람으로 보이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나는 당신들 돈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자존심이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아무리 가난해도 이렇게 비참해지고 싶지는 않았다. 김 실장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이서연 씨, 이건 강 대표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거부하실 수 없을 겁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실장이 떠나고 서연은 한참 동안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분노와 수치심에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서 얌전히 그림을 그리던 하준이 갑자기 쿨럭거리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준아, 왜 그래 아들. 서연이 놀라 아이를 안았을 때 하준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아이는 이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어갔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하준을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앰뷸런스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도로로 뛰어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았다. 응급실의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여러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만 했다. 마침내 의사가 굳은 얼굴로 그녀를 불렀다. 진단명은 가와사키병. 급성 열성 혈관염으로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희귀 질환이었다. 당장 입원해서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초기 치료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필요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었다. 의사의 설명은 서연의 귀에 절망의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도
병원비의 10분의 1도 감당할 수 없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돈. 지긋지긋한 돈 때문에 자신의 목숨 같은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 서연은 무력감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자존심도 신념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아까 김 실장이 남기고 간 명함을 꺼내들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무감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계약하겠어요. 다음 날 서연은 병원 근처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강지훈과 다시 마주했다. 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초췌한 행색이나 눈물로 부은 눈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다. 변호사가 기계적으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읊어 내려갔다. 서연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아들 하준의 얼굴만이 어른거렸다. 마침내 그녀가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서늘하게 들렸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존심과 미래, 그리고 자유를 팔아넘기고 있었다. 모든 서명이 끝나자 강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내 세계에 온 걸 환영하지. 앞으로 맡은 역할에나 충실하도록.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하늘 위에 떠있는 얼음성 같았다. 사방이 거대한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그 눈부신 풍경은 조금의 온기도 주지 못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 가구, 회색과 흰색, 검은색으로만 이루어진 실내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처럼 느껴졌다. 이서연과 하준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들의 낡은 여행 가방과 알록달록한 아이의 가방은 이 삭막한 공간과 지독한 불협화음을 이루었다. 우와, 엄마, 여기 진짜 넓다. 우리 집보다 100배는 더 커. 하준은 신이 나서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텅 빈 공간 속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의 중년 여성이었다. 자신을 이 집의 가사 총괄 매니저 박 여사라고 소개한 그녀는 지훈의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마치 가치를 감정하는 듯한 그 눈빛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박 여사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집안의 규칙들을 설명했다. 대표님의 서재는 절대 출입 금지, 정해진 식사 시간 엄수, 외부인 출입은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을 것. 그녀의 말은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서연을 올가매는 듯했다. 그날 밤 강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는 하준과 그 옆에 서연을 잠시 쳐다보았지만 어떤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값비싼 가구의 일부인 양무시하고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옷을 갈아입고 나온 그는 서연을 불러 세웠다. 내일 오전 회사로 와. 기자들 앞에서 간단한 인터뷰가 있을 테니. 그는 통보하듯 말하며 스타일리스트가 보내온 의상 카탈로그를 그녀에게 던졌다. 그리고 그 아이, 최대한 조용히 시켜. 난 내 공간에서 소음이 들리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의 말에는 일말의 인간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서연은 강지훈의 지시대로 아우라 그룹 본사를 찾았다. 로비에서부터 그녀를 향한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시선이 느껴졌다.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여자 혹은 대표의 발목을 잡은 불여우. 그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들은 한 남자와 마주쳤다. 부드러운 미소와 세련된 매너를 지닌 남자, 바로 아우라 그룹의 부사장이자 강지훈의 사촌 형인 박태민이었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런, 재수 씨 아니십니까? 소문만 듣고 이렇게 실물을 뵙는 건 처음이네요. 우리 지훈이가 이런 미인을 숨겨두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군.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서연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강지훈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쓸데없는 소리할 시간 있으면 밀린 서류나 처리하시죠, 부사장님.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박태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능청스럽게 받아쳤다. 너무 쌀쌀맞게 굴지 마, 사촌.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말이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재수씨. 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서연은 차가운 금속을 만진 듯 단 섬뜩함을 느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은 그날 오후 펜트하우스에도 들이닥쳤다. 강지훈과의 약혼녀로 알려져 있던 태강그룹의 외동딸 윤채경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거실에 있는 서연과 하준을 보고는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다. 네가 그 여자로군.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는 종류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송곳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 백을 소파에 던지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지훈 씨 자리를 넘봐 내 아들까지 이용해서 이런 쇼를 벌이다니 역겹지도 않니?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욕적이었지만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가 돈 때문에 이 계약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하지만 윤채경의 도끼 어린 시선이 하준에게 향하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저에 대해선 뭐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겐 상처 주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윤채경은 코웃음을 쳤다. 어머, 엄마 행세는 제대로 하네. 똑똑히 들어. 넌 절대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수 없어. 지훈 씨 옆자리는 내 자리야. 넌 그냥 잠깐 쓰고 버려질 장난감에 불과해. 그녀는 저주를 퍼붓고는 보란듯이 강지훈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 서연은 자신이 발을 들인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실감했다. 이곳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밖으로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는 언론과 대중의 시선이 있었고 안으로는 그녀를 벌레처럼 취급하는 윤채경과 박 여사의 감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얼음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혹은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행동해야 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옷을 입고 정해진 미소를 지어야 했다. 유일한 위안은 하준이었다. 아들은 최고급 병원에서 최상의 치료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밤이 되면 서연의 외로움은 극에 달했다. 하준을 재우고 난 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곤 했다. 저 수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는 그녀가 살던 반지하 방도 있을 터였다. 비록 좁고 냄새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자유가 있었다. 마음껏 웃고 울 수 있는 자유. 그녀는 이제 그 자유를 잃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의 새. 그것이 지금의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가 무너지면 하준도 무너진다. 그녀는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살아남아야 한다. 이 차가운 얼음성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 아들을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계약을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계약으로 시작된 거짓된 가족놀이는 생각보다 더 정교한 연기를 필요로 했다. 주말에는 강지훈의 할아버지이자 아우라 그룹의 창업주인 강건호 회장의 부름을 받고 성북동 본가에 가야 했다. 호랑이 같은 눈으로 자신들을 꿰뚫어 보는 노 회장 앞에서 서연은 완벽한 며느리감을, 강지훈은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를 연기해야 했다. 식탁에 앉아 서로의 접시에 음식을 놔주고 하준의 입가를 닦아주는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들의 손길이 스치는 순간마다 흐르는 미세한 냉기와 어색함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변화의 균열을 만들어낸 것은 언제나처럼 하준이었다. 아이의 순수함은 세상의 어떤 견고한 벽이라도 허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준은 이제 강지훈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처음에는 자신을 귀찮아하는 지훈의 냉담함에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아이는 금세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하준은 자신이 열심히 그린 그림을 들고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지훈에게 달려갔다. 그림 속에는 활짝 웃는 엄마와 자기 자신, 그리고 네모난 얼굴에 안테나가 달린 로봇 같은 남자가 함께 손을 잡고 있었다. 하준은 로봇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거 아빠 로봇, 아빠는 맨날 딱딱하니까 로봇이야. 그 말에 지훈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는 귀찮다는 듯 그림을 대충 받아 책상 한쪽에 치워버렸다. 하준은 시무룩해져서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잠든 하준을 확인하고 나오던 서연은 우연히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지훈은 책상 앞에 앉아 하준이 그린 그 유치한 그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차가운 무표정 뒤에 아주 희미한, 서연조차도 정이 내릴 수 없는 감정의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단단한 껍질 안쪽에 있는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또 한 번의 균열은 칠흑 같은 밤에 찾아왔다. 병원에서의 기억 때문인지 하준은 종종 악몽을 꾸고는 했다. 그날도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며 잠에서 깼다. 엄마, 아빠, 무서워. 서연이 놀라 하준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누군가가 먼저 와 있었다. 뜻밖에도 강지훈이었다. 그는 침대 옆에 어색하게 서서 울고 있는 하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뚝 그쳐. 남자는 그렇게 쉽게 우는 거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는 잠옷 차림으로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는 아이의 등을 서툴게 토닥여주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서연은 잠시 문 앞에 멈춰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작은 사건들이 쌓이면서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하준을 완전한 소음 덩어리로 취급하지 않았고 하준은 아빠 로봇에게 어떻게든 감정을 프로그래밍 해주려는 듯 끊임없이 애정을 표현했다. 한 번은 박 여사가 휴가를 가고 서연이 저녁을 차린 날이었다. 서연이 만든 평범한 김치찌개를 보고 인상을 썼던 지훈은 하준이,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 아빠도 먹어봐. 라며 자신의 숟가락에 계란말이를 올려 내밀자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그것을 받아먹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얼음성에 아주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이방인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계약 조건의 일부로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VVIP들에게 제공되는 다음 시즌 신상품 디자인에 대한 사전 검토 자료를 받아보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그녀가 패션에 대한 깊은 안목을 가진 것처럼 보여야 했기 때문이다. 서류를 검토하던 서연의 전문적인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주력 상품인 캐시미어 코트에 사용될 원단을 공급하는 업체가 업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생 회사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품 단가는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에 버금갈 정도로 비쌌다. 서연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관련 서류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서류를 검토하면 할수록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해당 업체는 설립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았고 공시된 실적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아우라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에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서류의 최종 승인란에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부사장 박태민.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분명 거대한 비리가 숨어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박태민의 그 뱀 같은 눈빛과 능글맞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강지훈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을 기회만 엿보고 있는 자였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엄청난 비밀의 꼬리를 잡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가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돈 때문에 아들까지 팔아넘긴 여자,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의심하는 여자의 말을. 어쩌면 이것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함정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느끼며 거실로 나갔다. 그때 서재에서 희미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그 사람 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올해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 사람, 그는 누구일까?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는 어떤 상처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박태민의 이름이 적힌 결제 서류가 떠 있었다. 이전까지 그녀는 이 계약 관계에서 철저한 약자이자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상대를 공격할 수도 혹은 자신을 지킬 수도 있는 날카로운 무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인형이 아니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그녀 역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서연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의 부사장실 박태민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사설 탐정이 조사해온 이서연의 과거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고아 출신,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을 졸업한 재능 있는 디자이너 지망생, 그리고 결국 미혼모가 되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현실. 그의 눈에 이서연은 그저 운 좋게 강지훈의 눈에 띄어 인생 역전을 노리는 신데렐라 컴플렉스 환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마치 각본처럼 나타난 아이와 엄마.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강지훈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그 여자를 철저히 무너뜨려야 했다. 박태민의 첫 번째 공격은 교양이라는 이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었다. 그는 강지훈과 이서연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VVIP 초청 미술관 파티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재계의 만화님들과 평론가들 앞에서 서연을 소개하며 은근히 그녀를 시험에 들게 했다. 우리 재수 씨는 디자인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예술에 대한 안목이 아주 남다르시죠. 이 앙리 마티스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서연이 당황하며 대답을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값비싼 와인이나 클래식 음악에 대해 물으며 그녀의 천박한 출신을 드러내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이나 작가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대신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작품의 색채 구성과 구도가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상류층의 현학적인 지식 자랑과는 다른
신선하고 본질적인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몇몇 영향력 있는 패션 매거진의 편집장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박태민은 의도치 않게 서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계획이 틀어지자 박태민은 더욱 더러운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탐정을 시켜 하준의 죽은 아버지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게 했다. 어떻게든 그녀의 과거에서 흠집을 찾아내어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다. 동시에 그는 한 타블로이드 신문 기자에게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 몇 장을 흘렸다. 서연이 대학 시절 동료 남학생들과 편하게 어울리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밑에는 강지훈 대표의 여자, 문란한 과거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렸다. 비록 작은 인터넷 신문이었지만 기사는 순식간에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기사를 본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박태민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였다. 그녀의 무기는 바로 박태민이 승인한 유령 회사 솔섬유에 대한 정보였다. 그녀는 밤마다 하준을 재우고 자신의 방을 작은 작전실로 만들었다.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가상의 신분을 만들어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담하게 솔섬유 측에 접촉을 시도했다. 그녀의 조사는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디자이너를 가장하여 원단 샘플과 단가표를 요구하자 솔섬유 측은 예상대로 비전문적이고 허술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이 보내온 샘플은 터무니없는 가격표와는 달리 품질이 조악하기 짝이 없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연은 인터넷을 통해 솔섬유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했고 대표이사가 박태민의 대학 후배라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태민과 이 회사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자금 흐름의 증거가 필요했다. 그러던 중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다. 그녀의 수상한 인터넷 활동을 감시 시스템을 통해 포착한 김민준 실장이 그녀를 찾아왔다. 최근 솔섬유라는 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그의 질문은 정중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디자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새로운 소재를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된 곳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보가 너무 없어서요.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지만 김 실장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이 일로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며칠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던 어느 날 밤 서연의 개인 이메일로 발신자 불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도 내용도 없었다. 오직 암호화된 파일 하나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바이러스이거나 혹은 박태민이 파놓은 함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파일을 열자 간단한 텍스트 문서 하나가 나타났다. 박태민 부사장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 솔섬유는 빙산의 일각일 뿐.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밤 11시 한강 마포대교 남단 아래의 벤치로 혼자 나오시오. 이것은 기회이자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익명의 발신자는 아군일까 적군일까? 이 만남은 그녀에게 구원이 될까 아니면 파멸이 될까?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이 게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림자 속의 음모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음모의 가장 중심부를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의 판이 마침내 벌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강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은 밤, 이서연은 약속 장소인 마포대교 남단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위협처럼 느껴졌다. 약속한 11시가 되자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박태민 부사장 밑에서 회계 일을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남자는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며 초조하게 말했다. 박 부사장은 악마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당신과 강 대표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서연에게 건넸다. 여기 박 부사장이 솔 섬유를 비롯한 유령 회사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그는 서연에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경고하며 곧 임시 이사회가 열릴 것이고 그곳이 마지막 결전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손에 쥔 차가운 USB의 감촉을 느끼며 자신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녀의 무기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알려야 할까? 그를 믿을 수 있을까? 그녀가 고민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 박 여사가 다급한 얼굴로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사모님, 하준 도련님이 열이 다시 오르고 숨쉬기 힘들어합니다. 그 말에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으로 달려가자 하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 후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합병증 증세였다. 서연은 지체 없이 하준을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연락을 받은 강지훈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30분 뒤였다. 그는 중요한 해외 바이오와의 미팅도 취소하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불안과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정말로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는 모든 병원 절차를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하준을 VVIP 1인실로 옮겼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서연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이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걱정하는 그 순간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잠시 안정을 찾은 하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병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복도 의자에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는 강지훈을 발견했다. 그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값비싼 수트에는 구김이 가 있었다. 괜찮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복잡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이가 아픈 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군.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연약한 인간을 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녀의 위로에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오래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나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내 눈앞에서 죽었지.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그만뒀어. 지켜내지 못할 거라면 처음부터 가지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그의 고백은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울렸다. 그녀는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의 차가움이 얼마나 슬픈 방어 기제였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준의 위기는 대중 앞에서 그들의 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기자가 몰래 병원에 잠입해 찍은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퍼졌다. 사진 속에는 간이 침대에 불편하게 잠든 강지훈이 하준의 침대 쪽으로 손을 뻗고 있었고 서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출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은 그 어떤 계산된 인터뷰보다 더 강력한 진정성을 담고 있었다. 대중의 여론은 급격하게 그들에게 동정적으로 돌아섰다. 비정한 재벌이 아닌 진짜 아버지였다. 두 사람의 사랑이 진짜였네. 스캔들은 이제 세기의 로맨스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었다. 하지만 폭풍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다가오는 법이다. 그들의 관계가 진짜 감정으로 깊어지는 동안 박태민은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거액을 주고 로펌의 직원을 매수해 강지훈과 이서연이 처음 작성했던 관계 설정 계약서의 사본을 손에 넣었다. 이것만 터뜨리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대중의 찬사는 순식간에 기만과 조롱으로 바뀔 터였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강지훈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중대한 안건이 있다는 명목이었다. 하준이 무사히 퇴원하여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날, 저녁 김민준 실장이 긴급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들고 왔다. 강지훈이 서류를 받아들고 굳은 표정으로 읽어 내려갔다. 그 옆에 서 있던 서연은 그의 어깨 너머로 대표이사 해임 바리안이라는 글자를 보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남자가 주었던 USB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강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박태민 부사장을 무너뜨릴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강지훈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그들의 눈에는 계약관계의 어색함이나 불신은 없었다. 오직 거대한 폭풍을 함께 맞서 싸워야 하는 동지로서의 굳건한 신뢰와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폭풍 전야, 결전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우라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로비에는 진을 친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숨을 죽였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을 향해 강지훈과 이서연이 나란히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모습은 위기에 몰린 패배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침착하고 결연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지만 그들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사회가 열리는 최상층 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아우라 그룹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이사진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상석에는 창업주인 강건호 회장이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태민은 승리를 예감한 개선 장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회의가 시작되고 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강지훈이 얼마나 회사를 기만하고 대중을 우롱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고 몇몇 이사들은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박태민은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다. 강지훈 대표는 자신의 사생활 스캔들을 덮기 위해 한 여성을 돈으로 매수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관계 설정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타났다. 계약기간, 지급금액, 위약금 조항까지 두 사람의 관계가 철저한 비즈니스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경악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으로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박태민이 심어놓은 내부자를 통해 이사회 상황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박태민은 의기양양하게 강지훈 대표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모두의 시선이 강지훈에게 쏠렸다. 그가 어떻게 변명하고 부인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상과 다른 첫마디를 내뱉었다. 박태민 부사장이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의 깨끗한 인정에 회의장은 더 큰 충격에 빠졌다. 박태민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지훈은 말을 이었다.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부사장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았군요. 바로 이 모든 계약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더 큰 배신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단정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그녀는 이사진 앞을 향해 걸어왔다. 박태민이 소리쳤다. 여긴 이사도 아닌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야. 강지훈이 차갑게 받아쳤다.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리 안건에 대한 핵심 증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부른 겁니다. 서연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을 가득 채웠던 계약서가 사라지고 복잡한 회계 장부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서연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이 조사한 모든 것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솔섬유라는 유령 회사의 실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원자재 가격, 그리고 그 차액이 흘러들어간 해외의 비밀 계좌까지. 그녀가 제시한 증거는 완벽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USB에 담겨있던 박태민의 횡령과 배임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비밀 장부를 화면에 띄웠다. 장부에는 지난 5년간 박태민이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이 날짜별, 항목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회의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침묵에 잠겼다. 박태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 전부 저 여자가 꾸며낸 조작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강지훈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판단해 주겠죠. 저희는 이미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증거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약속했고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회사의 임원들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박태민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태민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박태민은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나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강지훈과 이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지훈, 이서연,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문이 닫히면서 완전히 차단되었다. 회의실 밖에서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란처럼 터져나왔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회의실 안, 강지훈은 망연자실한 이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할아버지, 강건호 회장에게 향했다. 노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손자인 강지훈과 그 옆에 당당히 서 있는 이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인정의 표시였다. 진실의 심판대 위에서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박태민이 체포되어 나간 후에도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아우라 그룹은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부사장의 횡령 사건과 대표이사의 계약 스캔들이 동시에 터졌으니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뻔했다. 이사진들은 이제 강지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이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시작이 어찌 되었든 계약이라는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이사회와 주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의 진솔한 사과에 술렁임이 잦아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제가 책임지고 수습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사의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고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윤리,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실추된 아우라의 명예를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하는 리더의 모습이었다. 마침내 상석에 앉아있던 강건호 회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켜보겠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리했다. 이사회는 그렇게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은 다음날 오전 전례 없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서연의 손을 잡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다.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하주는 동석하지 않았다. 강지훈은 어떤 변명도 포장도 하지 않았다. 그는 대중 앞에서 자신들의 관계가 오해와 위기 속에서 시작된 계약이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박태민의 비리를 알게 된 사실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했다. 기자회견장은 그의 폭탄 선언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모든 사실을 고백한 후 강지훈은 품에서 계약서 사본 한 부를 꺼내 들었다. 이 종이 한 장이 저희의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수백 대의 카메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무대 아래로 흩날렸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순간 강지훈은 옆에 서 있던 이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 씨. 그는 마이크 없이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의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종이는 이제 사라졌지만 이 종이 때문에 시작된 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하준이를 만나고 제 얼어붙었던 세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된 연기를 하는 동안 저는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감정이 가득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함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오직 진심만을 담아서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의 청혼은 기자회견장을 순식간에 침묵시켰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지훈의 진심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아우라 그룹은 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이서연은 강지훈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저 사모님으로만 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다며 아우라 그룹의 디자인팀의 신입팀장으로 입사했다. 처음에는 낙하산이라는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그녀가 내놓은 혁신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들은 모든 비난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회사 내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어느 평범한 저녁, 서연은 디자인팀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예전에 차갑고 삭막했던 공간은 이제 곳곳에 하준의 장난감이 흩어져 있고 벽에는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이 담긴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온 그는 아빠 하고 달려와 안기는 하준을 번쩍 들어 품에 안았다. 그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오해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사랑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현관으로 다가가 돌아온 남편에게 따뜻한 입맞춤을 건넸다. 세 사람은 함께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눈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 밤의 파티장도 저 불빛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한 아이가 CEO의 다리를 붙잡고 아빠라고 불렀던 그 혼란스러운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던 그녀의 운명은 수많은 폭풍과 시련을 거쳐 마침내 가장 눈부시고 행복한 풍경 앞에 멈춰 섰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심으로 완성된 그들의 사랑은 서울의 야경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